저는 성한그룹 회장 한도연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고 자부하죠. 5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겉과 속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장소는 시내 중심가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라운지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소리가 난 쪽을 보니 한 젊은 여성이 웨이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하신 테이블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요. 잠깐, 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당신네 호텔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웨이터는 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서비스 직원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예약해둔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오후 7시 정각 라운지 문이 열리며 아들 재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 웨이터에게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재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로 다가왔죠. 아버지, 세라예요. 윤세라. 재훈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세라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그 날카롭던 음성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반갑네. 편하게 앉게. 세라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걸쳐 놓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가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은 좋게 넘는 명품이었죠. 그 가방 역시 시즌 한정판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재훈 오빠를 정말 잘 보살피겠습니다. 세라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말했습니다. 눈빛은 순수해 보였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불과 10분 전 저 입에서 나온 말들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때 아까 그 웨이터가 물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거뒀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세라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라 씨, 어떤 일 하고 있나?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매끄러웠어요. 재훈이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어. 세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죠. 맞는 말씀이세요, 아버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 씨 주소 알아봐. 그리고 내일까지 택배기사 복장 준비해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택배기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유니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배달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김 과장이 준비한 상자를 들고 세라가 산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세라가 사는 곳은 강남의 신축 고층 아파트였어요. 30억은 좋게 넘는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 걸음 걸으니 세라의 집 앞이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거기 두세요. 세라는 문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말했죠.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세라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빨리 주세요.
냄새나니까 안으로 들어오지는 마세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세라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현관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발끝으로 상자를 안쪽으로 밀었죠. 아파트 문에 손자국 남기지 마세요. 이런 거 닦는 사람 없으니까. 말을 마친 세라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명판을 내밀며 말했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세라는 짜증스럽게 펜을 휘갈겨 그었습니다.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나오며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죠. 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에 배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순간 세라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번졌어요. 아, 맞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수고하세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똑똑히 지켜봤어요. 옆집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세라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됐으면 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재훈이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김 과장을 불렀어요. 세라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재산 상태, 직장, 학력 모든 걸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뒤 김 과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숨이 나왔죠. 세라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월급은 25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신용카드 대금은 2천만 원이 넘었고 대부분 명품 구매였습니다. 학력란에는 명문대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딴 것으로 확인됐어요. 전부 거짓이었군.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명품 가방과 시계, 화려한 SNS 사진들. 모든 게 허울뿐인 껍데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보다 더 나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였죠. 저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다음 주에 상견례 하자. 제대로 된 자리에서 세라 씨를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훈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곳 사장님과는 20년 지기였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죠. 회장님, 오늘 중요한 날이시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저는 사장님께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오후 6시 예약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룸 안에 앉아 기다렸어요. 곧 문이 열리며 재훈이와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깔끔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절제되어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세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고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저는 자리를 권하며 말했죠.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세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했고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도 했습니다. 재훈이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세라 씨, 우리 재훈이를 만나서 행복한가? 네, 아버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라의 대답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요.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리며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건 식당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아니, 정확히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 부탁대로 준비해준 연출이었어요. 아니, 실제로는 사장님이 부탁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택배기사 복장을 입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잠깐 실례를 좀 하겠네. 저는 룸을 나가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택배기사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룸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배달이요? 여기 상견례 중인데. 윤세라 씨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재훈이가 일어나며 말했죠. 아, 제가 받을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세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왜 이런 데까지 와요? 상식이 없으세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만 규정. 그냥 여기 놓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세라는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상자를 던지듯 놓았어요. 재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세라를 말렸죠. 세라야, 그렇게까지. 오빠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자꾸 이래요.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죠. 재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잘 받으셨습니까, 세라 씨? 세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는 택배기사 복장을 벗으며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앉아라, 재훈아. 그리고 세라 씨도 앉으시죠. 세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세라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세라 씨, 당신이 사는 아파트 말이요. 30억짜리 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월세더군요. 매달 300만 원씩 내고 계시죠? 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재훈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월세요? 세라가 전세라고 했는데. 그뿐이 아니네. 신용카드 빚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대부분 명품 구매 내역이더군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학력 문제도 있더군요. 명문대 졸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학점은행제였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아버지.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네. 세라 씨, 당신은 나를 2번 만났소. 한 번은 호텔 라운지에서, 또 한 번은 당신 집 앞에서였죠. 기억하시오? 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호텔에서 웨이터가 물잔을 떨어뜨렸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면 어떡하냐고 했소. 그리고 집 앞에서는 나한테 냄새 난다고 했죠. 문에 손자국 남기지 말라고도 했고요. 재훈이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라, 그게 사실이야?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제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오해예요.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옆집 사람이 나왔을 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던 건 말이요. 요즘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차갑게 돌아서셨지만 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재훈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우리 재훈이는 사람의 겉이 아닌 마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살았소. 더 나쁜 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당신의 태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오. 거짓말을 해서 문제도 아니죠. 진짜 문제는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인성이고 품격이에요. 세라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로서 한 가지만 말하마. 사람은 변하지 않아. 지금 보이는 게 진짜야. 저는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세라의 울음인지 재훈이의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았죠.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고맙네, 자네. 저는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했죠.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됐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버지, 세라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사랑을 제 손으로 끝낸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왔죠. 아버지,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세라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말하는 투가 좀 센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성격이 급한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게 진짜 세라였던 거죠. 재훈아, 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는 거지. 겉모습에 속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며칠 뒤 김 과장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세라는 아파트를 비우고 고시원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명품들을 중고로 팔아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세라 씨가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나를,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만나주지. 일주일 뒤, 저는 세라를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라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시오. 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늘 남들한테 무시당했죠. 그래서 잘 사는 척 있어 보이는 척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택배기사로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재훈 오빠한테는 착한 척하면서 정작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품격은 옷이나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라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요. 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후회와 반성이 진짜라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일이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와는 이미 끝난 일이요. 하지만 당신 인생은 계속되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는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등이 조금 구부정했지만 전보다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아마도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한다면 말이죠. 세라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택배기사 복장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또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번엔 진짜 배달 일을 해보려고. 네. 그게 무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입장이 되어봐야 하네.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해보는 거지. 저는 근처 택배 대리점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부탁에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하루 동안 배달 일을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아침 8시, 저는 대리점 앞에 섰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회장님, 생각보다 힘드실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해봐야 알겠죠. 첫 배달지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올랐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아저씨,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잠깐만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이 더위에 정말 힘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배달지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어디 가십니까? 803호의 택배 배달입니다. 확인하고 올라가세요. 경비원은 무뚝뚝했지만 예의는 갖추고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요. 아, 거기 두세요. 그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다음 배달지로 향했죠. 오전 내내 1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어요. 한 집에서는 젊은 여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아침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물량이 많아서요. 다음부턴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녀는 상자를 끌고 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라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냄새 난다. 손자국 남기지 마라. 그때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리점으로 돌아와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힘드네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내내 경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에도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한 빌라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상자를 받으며 미안해하셨죠. 아이고, 젊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일 하시느라 고생이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소.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수 만든 떡을 싸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소. 저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는 대리점 사장님께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배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은 건 오랜만이었죠. 재훈이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재훈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한테 서운했어요. 제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죠, 저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와 헤어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세라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녀를 본 게 아니었죠. 재훈아, 네 아버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 윗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하거든.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인성이야. 재훈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택배기사 복장을 하고 직접 가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세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 말로만 들으면 믿지 않았을 테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진짜 배달 일을 해봤어. 네. 아버지가요? 그래. 하루 종일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지. 그리고 알았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재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 만든 떡을 주시더구나. 가진 게 많지 않으셔도 마음만큼은 따뜻하신 분이셨어. 반대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엔 인사 한마디 없는 이들도 많았고. 아버지, 재훈아,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지. 그게 진짜 품격이고
재훈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로 배웠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라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직원 복지 개선이었어요.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직원들, 경비원분들, 식당 조리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 인상은 물론이고 휴게 공간도 새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 선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네. 우리 회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지.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품격이야.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직접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경비실 아저씨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한 경비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 말이에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겠죠. 택배를 나르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있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저는 서랍에서 택배기사 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옷장 한편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겸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고급 호텔 라운지를 찾았어요. 세라와 재훈이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문득 아까 그 웨이터가 보였습니다. 세라가 물잔을 떨어뜨렸을 때 꾸중을 들었던 젊은 직원이었죠.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깐 앉으시겠어요?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손님, 제가 실수를.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웨이터의 눈이 커졌죠. 성한그룹.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 여기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한 젊은 여성이 당신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신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더군요.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했죠.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웨이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그날 너무 속상해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계속했어요.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남이 어떻게 대하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말이죠. 저는 그에게 회사 채용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신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응원했어요. 회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고 경비실에서 차를 나눠 마시기도 했죠. 재훈이는 그런 저를 보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오늘 택배 받으면서 기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드렸고요. 잘했구나. 예전엔 그냥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달라 보여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가족이잖아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려 했던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어느 주말 저는 재훈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한 할머니 댁에 들어서자 작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앉아들 보소.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도시락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고맙네.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더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는데?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걸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라가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품도 내려놓고 허세도 벗어던지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죠. 김 과장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세라 씨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카페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한테도 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메모 하나를 적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부자다. 저는 그 메모를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복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옷장에 걸린 그 복장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겸손을 잊지 말라는 상징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50년 사업을 하며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최근에 얻었습니다. 인성은 포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작은 원룸에 살아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진짜 부자죠. 제가 재훈이한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회사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훈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존중했느냐로 측정된다는 것 말이죠. 저는 메모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재훈이는 알 겁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요.